여러분, 지금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보이신다면 잠깐 그 나무를 바라봐 주세요. 아주 조용하죠. 바람이 불면 잎이 조금 흔들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기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침묵하는 나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수백 통의 편지를 부지런히 쓰고 붙이고 받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공기 중으로, 자기 몸통 안으로 쉴 새 없이 신호를 흘려보내면서요. 침묵과 수다가 한 몸 안에 함께 들어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무 말 없는 저 나무가 사실은 온종일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다는 이 기묘한 사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나무에 영혼이 있다거나 나무가 우리 마음을 읽는다거나 하는 신비주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저희는 철저하게 물리학과 생물학의 편에 서서 측정 장비에 실제로 찍힌 전기 신호, 실험실에서 재현된 데이터, 검증된 논문의 이야기만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냉정한 과학이 우리가 나무에 대해 알던 그림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문 3개만 살짝 열어두겠습니다. 첫째, 뇌도 없고 신경세포도 없는 나무가 어떻게 자기를 갉아먹는 벌레의 종류까지 알아내고 그 벌레한테만 듣는 화학 물질을 골라서 만들어낼까요? 둘째, 나무가 주고받는다는 그 편지는 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자기 몸을 넘어 옆 나무한테까지 갈까요? 셋째, 이게 가장 이상한 부분인데요. 왜 어떤 나무의 몸통에서는 하늘의 전기, 그러니까 대기의 전기적 리듬과 발을 맞추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관찰될까요? 이 3개의 문은 이야기 뒷부분에서 하나씩 다시 열립니다. 지금은 그냥 열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 아주 평범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근길, 지친 몸으로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멍하니 앞을 볼 때 거기 늘 서 있는 가로수 한 그루가 있죠. 여러분은 그 나무를 수천 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나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나무는 그냥 배경이니까요. 벽지 같은 존재, 풍경의 일부, 살아있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물이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 정류장의 나무를 2번 다시 예전처럼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나무의 이야기부터 꺼내볼까요? 뿌리는 물을 빨아올리고 줄기는 그 물을 위로 나르고 잎은 햇빛을 받아 이산화탄소와 물을 붙여서 당분을 만든다. 광합성이죠.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기계적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입니다. 광합성은 실제로 일어나고 나무를 살리는 근본 엔진이 맞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우리는 이 광합성 이야기 하나로 나무를 다 설명했다고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밥을 먹고 산다는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밥을 먹는 건 맞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와 무슨 편지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광합성은 나무의 무엇에 해당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광합성은 나무의 심장 박동입니다. 살아있게 해주는 펌프죠. 그런데 심장이 뛴다는 사실만으로 그 존재의 삶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건 나무의 심장이 아니라 나무의 우편망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이 우편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해 왔어요. 왜냐고요? 나무에는 뉴런이 없으니까요. 인간의 뇌처럼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신경세포, 그게 나무에는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사실입니다. 나무에 뉴런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뉴런이 없다는 것과 신호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2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인도 콜카타의 한 실험실에서 물리학자이자 생물학자였던 한 연구자가 아주 조용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미모사, 그러니까 건드리면 잎이 스르륵 오므라드는 그 풀에 사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전극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잎에 살짝 상처를 냈어요.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당시 과학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이터였습니다. 상처가 난 바로 그 지점에서 전기 신호가 톡 하고 발생했고 그 신호가 인맥을 따라 마치 우리 몸에서
통증 신호가 팔을 타고 올라오듯이 일정한 파형을 그리며 이동한 겁니다. 그는 이것을 식물의 활동 전위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보내는 그 파형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거든요. 당시 서양 과학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물이 신경 신호를 보낸다니, 그건 동양의 신비주의자가 물리학의 옷을 빌려 입은 것뿐이라고요. 그의 데이터는 학문의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후 반세기 동안 서랍 속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첫째, 그 미세한 신호를 정밀하게 다시 측정할 도구가 그때는 없었어요.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우리에게는 그 신호를 굳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무는 조용한 존재여야 편했거든요. 신호가 흐르지 않는 존재는 자르기 쉽습니다. 감각이 없는 존재는 마음 편히 이용하기 쉽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과학의 역사가 여러 번 반복해 온 편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우리가 다루기 편한 모양으로 먼저 정해놓고 바라보곤 하니까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무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100년 전에 이미 그 신호는 측정되어 있었어요. 데이터는 서랍 안에 얌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바뀐 건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우리의 준비였습니다. 바이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뒤에 숨은 엉터리 전제를 자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그 엉터리 전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신호를 보내려면 뉴런이 있어야 한다. 이 전제 하나가 눈앞의 데이터를 반세기 동안 안 보이게 만든 겁니다. 때로 우리를 가로막는 건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첫 단추 하나예요. 그런데 그 서랍이 다시 열립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화학자가 이 잠든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는 식물 안에서 흐른다는 그 전기 신호를 이번엔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장비로 다시 재보기로 합니다. 그가 첫 실험 대상으로 고른 건 파리지옥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벌레가 앉으면 순식간에 입을 탁 닫아버리는 그 식물이요. 왜 하필 파리지옥이었을까요? 반응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파리지옥의 입 안쪽에는 사람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감각털이 몇 개나 있습니다. 벌레가 그 털 하나를 건드리면 잎의 세포막에서 이온들이 마치 우리 신경세포에서 그러하듯이 정해진 순서대로 추르륵 이동하면서 전기 파형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만으로는 입이 닫히지 않아요. 벌레가 두 번째 털을 건드리거나 같은 털을 짧은 시간 안에 한 번 더 건드려야 그때 비로소 입이 탁 닫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파리지옥이 자극의 횟수를 세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가 없는 식물이 숫자를 세고 있어요. 한 번은 바람일 수 있으니 참고, 두 번이면 진짜 먹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헛짚어서 입을 닫는 에너지 낭비를 스스로 막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왜 파리지옥은 굳이 두 번을 셀까요? 한 번에 그냥 닫으면 안 될까요? 여기에 나무의 아주 냉정한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입을 한 번 닫았다가 다시 여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헛짚어서 빈 입을 닫으면 그건 순전히 손해예요. 바람 한 줄기, 빗방울 하나에 매번 입을 닫는 파리지옥이 있다면 그 개체는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도태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기라는 이 규칙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쳐 낭비하는 개체는 사라지고 신중한 개체만 살아남으면서 몸에 새겨진 규칙입니다. 계산의 규칙조차 진화가 다듬은 생존의 결과였던 거예요. 파인만이 좋아했을 법한 대목입니다. 겉으로는 신기해 보이는 현상 뒤에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고 냉정한 이유가 깔려 있으니까요. 자,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센다는 행위, 판단한다는 행위를 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뇌라는 기관 하나 없이도 세포막을 흐르는 전기의 리듬만으로 하나와 둘을 구분하는 존재가 눈앞에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텐데요.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면 이건 신비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물리 현상입니다. 계산이라는 건 반드시 뇌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신호를 저장하고 비교하고 문턱을 넘으면 반응하는 구조만 있으면 계산은 일어납니다. 나무는 그 구조를 몸 전체에 흩뿌려 놓은 존재였던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충격 지점입니다. 지능이라는 걸 우리는 늘 한 곳에 뭉쳐 있는 것, 그러니까 머릿속 사령탑 같은 걸로 상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방식은 정반대예요. 나무에는 사령탑이 없습니다. 대신 몸 전체가 흐릿하게 넓게 동시에 조금씩 계산합니다. 하나의 큰 뇌 대신 수많은 작은 판단들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흩어진 우체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커다란 중앙 우체국 하나가 모든 편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몸 곳곳에 아주 작은 우체통과 집배원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편지를 받고 판단하고 다시 붙이는 방식이요.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 내내 이 우체국이 점점 더 커질 거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파리지옥은 그렇다 쳐요. 반응이 빠르니까요. 그럼 우리가 아는 평범한 나무, 그 느리고 조용한 참나무 같은 존재도 정말 신호를 주고받을까요? 그리고 만약 주고받는다면 그 편지에는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문을 기억하시죠. 뇌도 없는 나무가 어떻게 자기를 갉아먹는 벌레의 종류까지 알아낼까요? 우리의 직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그냥 잎이 뜯기면 아프기만 할 거라고요. 기껏해야 상처 난 자리에 딱지가 앉듯이 그 자리만 방어하겠지 하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나무는 정보를 몸 전체로 퍼뜨릴 수 없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실제 실험 데이터는 이 전제를 깨뜨립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잎을 갈기 시작하면 그 잎에서 시작된 신호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저 멀리 반대편 잎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먼 잎이 공격이 오기도 전에 미리 방어 화학 물질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최근 식물학이 밝혀낸 아주 아름다운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잎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부위에서 특정한 물질이 확 풀려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그 물질 중 하나가 우리 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계열입니다. 이 물질이 방아쇠가 되어 세포에서 세포로 칼슘이 파도처럼 착화하고 번져나갑니다. 이걸 칼슘 파도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퍼지듯이 상처 지점에서 온몸으로 신호가 퍼지는 겁니다. 그 파도가 도착한 먼 잎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 방어 유전자가 켜지고 애벌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애벌레를 쓴맛으로 괴롭히는 화학 물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여기서 났는데 편지는 온 나무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의 진짜 놀라운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단순히 누가 나를 씹는다를 넘어서 무엇이 나를 씹는가까지 구분한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잎을 씹을 때 그 애벌레의 침에는 그 종 특유의 화학적 흔적이 섞여 있습니다. 나무는 그 침의 성분을 감지하고 상대가 어떤 종류의 곤충인지에 따라 다른 방어 반응을 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놀라운 일도 벌어져요. 나무가 특정 향기 물질을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데 그 향기가 마침 그 애벌레를 잡아먹는 천적 곤충, 그러니까 기생벌 같은 존재를 불러들이는 초대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나무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벌레를 처리해 줄 분, 이쪽으로 오세요. 향기로 쓴 구조 요청서를 하늘에 띄우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무가 의도를 가지고 벌을 부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억 년에 걸친 진화가 다듬어 놓은 아주 정교한 자동 반응입니다. 나무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결과적으로 그 반응은 마치 계획된 소통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이 차이를 흐리면 우리는 곧장 신비주의로 미끄러지고 반대로 이 정교함을 무시하면 우리는 나무를 다시 멍청한 기계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파인만이 자주 강조했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신비화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메커니즘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 나무의 편지는 마음이 아니라 화학과 전기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고 실제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조금도 덜 놀랍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새로운 값어치 하나를 얹어볼게요. 과학자들은 최근 이 모든 전기 신호의 총체를 부르는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 전체를 유전체라고 부르듯이 식물의 몸을 흐르는 전기 신호의 전체 패턴을 전기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의 전기 신호가
그저 여기저기서 무작위로 튀는 잡음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 체계, 하나의 언어층일 수 있다는 관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나무의 설계도라면 전기체는 나무가 지금 이 순간 세상과 나누는 실시간 대화록인 셈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고 논쟁되는 젊은 개념입니다. 정확히 어디까지가 진짜 정보이고 어디까지가 부수적인 현상인지 과학은 지금도 그 경계를 그리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 관점이 열어준 창문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무의 침묵을 아무 일도 없음으로 오해해 왔다는 것.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문을 열 시간입니다. 편지가 나무 한 그루 안에서 온몸을 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나무의 껍질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자기 몸 바깥으로도 나갈까요? 옆에 서 있는 다른 나무한테까지. 우리 직관은 여기서 딱 멈춥니다. 나무는 한 자리에 뿌리 박혀 서로 떨어져 있으니 각자 외롭게 자기 삶을 살 거라고요. 숲은 그저 나무들이 우연히 모여선 주차장 같은 곳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발밑, 여러분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그 땅속 겨우 30cm 아래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통신망이 깔려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캐나다의 한 산림생태학자가 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렸어요. 그는 방사성 표지를 붙인 탄소를 이용해서 숲속 서로 다른 나무들이 땅속에서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한 나무가 여름 햇살로 만든 당분이 그 나무의 뿌리를 떠나서 그늘에 가려 햇빛이 부족한 이웃 나무의 뿌리로 흘러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처음 나무가 잎을 떨구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당분이 되돌아왔어요. 마치 형편이 나은 쪽이 어려운 쪽에게 조용히 양식을 붙여주는 것처럼요. 여기서 잠깐,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 형편이 나은 나무가 굳이 자기 당분을 옆 나무한테 나눠줄까요? 냉정하게 보면 손해잖아요. 옆 나무는 경쟁자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이 등장합니다. 숲에서는 혼자 우뚝 서는 것보다 주변이 함께 건강한 게 결국 자신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 나무가 쓰러지면 그 자리로 바람이 몰아치고 숲의 습도가 무너지고 나를 지켜주던 그늘과 방패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게 돌고 돌아 나를 돕는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걸 나무가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연결된 숲이 각자 도생하는 숲보다 오래 살아남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편지는 무엇을 타고 흘렀을까요? 나무들끼리 뿌리가 직접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를 이어준 건 놀랍게도 곰팡이였습니다. 균근균이라고 부르는 이 곰팡이는 자기 몸을 극도로 가늘게 뽑아내서 마치 광섬유 케이블처럼 땅속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갑니다. 큰 나무 한 그루 아래에는 이런 곰팡이실이 어마어마한 길이로 얽혀 있어요. 나무는 이 곰팡이에게 당분을 주고 곰팡이는 나무에게 물과 양분을 건네고 동시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편지까지 실어 나릅니다. 사람들이 이걸 반쯤 농담으로 우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나무들의 인터넷망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우리 흩어진 우체국의 우편망이 이제 나무 한 그루의 몸을 넘어 숲 전체로 확장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채널의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요. 이 나무들의 인터넷 이야기는 지난 몇 년 사이 과학계 안에서 뜨겁게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그림이 너무 따뜻하게 마치 큰 어미나무가 숲 전체를 자애롭게 돌보는 것처럼 그려졌어요.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자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땅속에서 오가는 게 늘 이타적인 나눔만은 아닐 수 있다고요. 곰팡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어떤 신호는 나눔이 아니라 경쟁이나 방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는 따뜻한 협력의 마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거래와 흥정이 오가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논쟁이 이야기를 시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든다고 봐요. 왜냐고요? 협력이든 거래든 어느 쪽이든 확실한 사실 하나는 남거든요. 나무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땅속 30cm 아래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숲을 나무들이 모인 곳이라고 부를 때 사실 그 표현은 틀렸습니다. 숲은 나무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나무와 곰팡이와 신호가 서로 얽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벨 때 우리는 사실 그 그루 하나를 자르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연결선을 함께 끊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봐온 건 언제나 땅 위로 솟은 부분, 그러니까 빙산의 물 위 부분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늘 물 밑에서 우리 발 밑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을 열 차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로 기묘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무의 편지가 몸 안을 돌고 곰팡이를 타고 옆 나무로 간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땅을 넘어 하늘까지 닿는다면요. 먼저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사실 하나부터요. 나무의 뿌리는 그냥 물이 있는 곳으로 아무렇게나 뻗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험들은 뿌리가 물이 흐르는 소리, 그 미세한 진동을 향해 자라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눈도 귀도 없는 뿌리가 흙 속을 흐르는 물의 떨림을 감지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또 어떤 연구는 잎이 애벌레가 씹는 그 특유의 진동을 느끼고 진짜로 씹히기도 전에 방어 물질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람의 흔들림과 애벌레의 씹는 떨림을 나무가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나무는 소리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떨림을 온몸으로 듣고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나무의 세계는 눈의 세계가 아니라 떨림의 세계입니다. 흙속물의 미세한 진동, 잎을 스치는 바람의 결, 애벌레 턱이 만드는 특유의 리듬, 그리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의 기운까지 우리에게는 그냥 고요한 공터가, 나무에게는 온갖 신호로 붐비는 번화가인 셈이에요.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믿는 동안 바로 옆 나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채널로 세상을 가득 듣고 있었던 겁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존재에게 감각이 없어 보인다면 그건 그 존재가 무디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감각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하늘은요, 여기서 대기 물리학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번개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전기가 내려오고 가장 높은 나무가 재수없게 그걸 맞는다고요. 그런데 고속 카메라로 뇌우를 아주 느리게 찍어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먹구름이 땅 위로 낮게 내려오면 땅과 나무의 뾰족한 끝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전기적 기운이 하늘을 향해 스멀스멀 솟아오릅니다. 나무의 우듬지, 그 뾰족한 꼭대기에서 위로 뻗어오르는 이 기운과 구름에서 아래로 뻗어 내려오는 기운이 공중에서 딱 맞닿는 순간 우리가 번개라 부르는 그 섬광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비유하자면 나무는 그저 가만히 맞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폭풍을 향해 먼저 손끝을 살짝 들어 올리는 존재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정직하게 선을 그어야겠습니다. 이건 나무가 번개를 부르고 싶어서 부른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뾰족하고 높은 물체 끝에서 전기적 기운이 위로 솟는 건 나무뿐 아니라 피뢰침이든 철탑이든 똑같이 일어나는 순수한 물리 현상이에요. 다만 살아있는 나무는 그 몸속에 물과 전해질이 가득 차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고 대기의 전기장 변화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어떤 관측들은 나무 몸통의 미세한 전기 상태가 하늘의 전기장이 요동칠 때 함께 흔들린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폭풍이 다가오면 나무는 그걸 우리보다 먼저 몸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아직 과학이 조심스럽게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여기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해요. 나무는 땅에도, 옆 나무에게도, 그리고 저 하늘에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자, 여기서 아직 열지 않은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개의 문 뒤에 숨어 있던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질문이요. 신호를 주고받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나무는 그걸 기억할까요? 지나간 일을 몸에 담아두고 다음에 대비할까요? 기억이라는 건 왠지 뇌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잖아요. 우리 직관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매 순간을 백지처럼 새로 맞을 거라고요. 어제 가뭄을 겪었어도 오늘은 그걸 까맣게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숨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억은 반드시 뇌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전제요. 실제 실험들은 이 전제를 흔듭니다.
어린 나무를 한번 가뭄에 노출시켰다가 다시 물을 충분히 주면 그 나무는 다음에 가뭄이 왔을 때 처음 겪는 나무보다 훨씬 침착하게, 훨씬 효율적으로 물을 아끼며 버팁니다. 마치 한번 크게 알아본 사람이 다음번엔 더 지혜롭게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요. 과학은 이걸 점화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경험이 나무의 몸에 흔적을 남겨서 다음 반응을 미리 준비시켜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기억은 대체 어디에 저장될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나무에는 기억을 담을 뇌가 없죠. 대신 나무는 자기 세포의 상태 자체를 바꿔서 기억을 새깁니다. 어떤 유전자를 켜기 쉽게 혹은 끄기 쉽게 살짝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마치 자주 펴는 책의 특정 페이지가 저절로 착 펼쳐지도록 접힌 자국이 남는 것처럼요. 그래서 다음에 같은 위기가 오면 그 페이지가 훨씬 빠르게 펼쳐집니다. 기억이 특정 장소의 그림처럼 저장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조금 다른 몸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우리의 흩어진 우체국은 이제 지난 편지들의 내용까지 어렴풋이 기억하는 우체국이 되었어요. 물론 여기서도 정직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제 저녁 메뉴를 떠올리는 것 같은 또렷한 기억이 아닙니다. 나무는 작년의 그 여름을 한 장면으로 회상하지 못해요. 이건 훨씬 더 원초적인 몸에 배는 종류의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기억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반응을 바꾼다. 그게 기억의 본질이라면 나무는 자기 방식대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뇌 없는 계산, 마음 없는 소통에 이어 이제 뇌 없는 기억까지. 우리가 마음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능력들이 하나씩 나무의 몸에서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시점을 크게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무를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 시간표에 맞춰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시간표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신경은 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번쩍번쩍 신호를 주고받죠. 나무의 신호는 그보다 수천, 수만 배 느립니다.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어떤 건 시간과 계절 단위로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 실험을 하나 해보시죠.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법의 카메라를 손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이 카메라는 하루를 단 1초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1년이 우리 눈앞에서 6분 정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재생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조용하던 그 가로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지들이 햇빛을 향해 팔을 뻗고 휘고 서로 자리를 다투며 꿈틀거립니다. 잎들이 아침마다 활짝 펴졌다가 밤이면 축 처지기를 반복하고요. 뿌리는 땅 속에서 물길을 찾아 문어발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압축된 화면 속의 나무는 조금도 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동물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정물로 착각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재생 속도가 나무의 삶에 비해 터무니없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무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움직임을 볼 만큼 오래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의 느림을 부족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느리니까 멍청하다고요. 그런데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그 느림은 결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우리 뇌가 빠른 신호를 쓰는 대신 엄청난 에너지를 태우는 존재라면 나무는 정반대의 길을 택한 존재예요. 최소한의 에너지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수백 년을 버티는 방식이요. 번개처럼 빠른 생각 대신 편지처럼 느린 대화를 택한 겁니다. 100년 전 그 콜카타의 전극이 잡아낸 신호가 왜 그렇게 느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건 고장난 전보가 아니라 애초에 다른 속도로 설계된 전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나무 앞에서 아무 일도 없다고 느낀 건 나무가 조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라서였습니다. 이 각도에서 다시 숲을 내려다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무 한 그루는 몸 전체로 계산하는 흩어진 우체국이었고 숲은 그 우체국 수만 개가 곰팡이 케이블로 연결된 거대한 통신망이었고 그 통신망은
땅속 물의 떨림부터 하늘의 전기장까지 감지하며 세상과 실시간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하나의 느린 조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책길에 무심코 지나친 그 나무는 폭풍을 멍하니 기다리던 게 아니라 폭풍에게, 이웃에게, 발밑의 물길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벅찬 지점이에요. 우리는 매일 지능이 없는 세상을 걸어 다닌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감각하고 판단하고 소통하는 존재들의 한복판을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무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에겐 뇌도 마음도 우리가 아는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나무가 우리를 사랑한다거나 나무가 우리 마음을 안다는 건 과학이 뒷받침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감각합니다.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를 온몸으로 나릅니다. 자극의 횟수를 세고 적의 종류를 가리고 이웃과 양식을 나누고 하늘의 기운에 반응합니다. 뇌 없는 계산, 마음 없는 소통, 의식 없는 판단. 이 세 가지가 우리 눈앞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느리게 매일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이나 죽음처럼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구분하듯이 우리도 하나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감각한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은 다릅니다. 나무는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하지만 그걸 우리처럼 괴로움이나 기쁨으로 느낀다는 증거는 없어요. 온도계가 온도를 감지하지만 더위를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이 선을 흐리면 우리는 다시 신비주의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니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나무는 놀랍도록 정교하게 감각하고 반응하고 기억하는 존재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존재라고 말하기엔 아직 과학은 그렇게까지 말해주지 않는다. 딱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처음에 세 개의 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째 문, 뇌 없는 나무가 어떻게 벌레의 종류를 알아내는가? 답은 상처에서 풀려난 화학 신호와 칼슘 파도, 그리고 벌레침의 화학적 흔적을 읽어내는 정교한 반응이었습니다. 둘째 문, 그 편지는 어디까지 가는가? 답은 곰팡이 케이블을 타고 숲 전체로 옆 나무의 뿌리까지였습니다. 셋째 문, 왜 나무는 하늘의 전기와 발을 맞추는가? 답은 물과 전해질로 가득 찬 나무의 몸이 뾰족한 끝에서 대기의 전기장에 물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비가 없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조금도 시시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마법 없이 순수한 물리와 화학만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저는 훨씬 더 벅찹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능을, 감각을, 소통을 우리 인간과 몇몇 동물만의 특권처럼 여겨왔어요. 그런데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창의적이었습니다. 뇌 없이 계산하는 길, 마음 없이 소통하는 길, 신경 없이 기억하는 길을 나무는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찾아냈습니다. 우리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지능의 모양 말고도 아주 많은 다른 모양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훨씬 넓고 훨씬 낯설고 훨씬 경이로운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문득 서늘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감각하는 존재들을 너무 함부로 대해온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예비, 죄책감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늘 지나치던 나무 한 그루 앞에 잠깐 멈춰서 보세요. 그 나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발밑으로는 이웃에게 양식을 붙이고 잎으로는 하늘의 기운을 느끼고 몸통 안으로는 느린 전보를 흘려보내면서요. 그 나무의 잎에 손을 살짝 대보셔도 좋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길은 나무의 몸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전기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방금 나무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낸 셈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나무는 자기만의 느린 방식으로 그 편지를 몸에 담아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너무 빨라서 그 대화를 놓쳐왔을 뿐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떠올려 보세요. 그 커피 열매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세계에서 왔습니다. 신호를 주고받고
이웃과 연결되고 자기를 지키려 애쓰던 어떤 식물의 삶에서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만지고 스치는 거의 모든 초록빛 존재가 사실은 이 조용한 대화의 참여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계를 우리를 위해 가만히 놓여 있는 재료 창고쯤으로 여겨왔어요. 그런데 그 창고의 물건들이 알고 보니 저마다 신호를 흘리고 이웃과 편지를 나누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조금 다르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함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파인만이 평생 붙들었던 단 하나의 태도였으니까요. 세상을 이렇게 한번 다시 보고 나면 산책길이 조금 달라집니다. 조용하던 가로수가 사실은 온종일 무언가를 주고받는 느린 대화의 한복판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우리와 같은 속도로 사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수천 배 느리게, 그러나 수백 년을 살아내며 자기 방식대로 세상과 편지를 주고받는 존재들이 바로 창밖에 서 있었어요. 오늘 하루 그 조용한 편지들 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하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의 나무를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